참 일세기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분위기가 우리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여기만 하시고 이분의 입을 누가 막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토론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들이대시네요. 나는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심술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물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말려 죽이기 작전.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한 것은 김종인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나이 천하이 들도록 어떻게 정치를 저래 했나. 윤석열 현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전략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짓 하지 마라. 무상연애 하는 것도 양아치 같은 행동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더라고. 어떻게 그런 짓 하고도 뭐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지 왜? 야 이거 이미지에서는 이정현 한번 배워야 되겠다. 홍준표라는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 말투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를 단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 옆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직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당을 잘 저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간다 싶지도 않은 생각이 당 대표란 자가 이걸 갖다 맡고 있으니 당대표가 아니지. 위원장은 당 대표의 자격이 있지.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세상으로 제26차 세미나는 좀 일세기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분위기가 우리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여기만 하시고 국회의원, 도지사 참 지난날 정치의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셔서 향후 대권 보수 정권 대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이분의 입을 누가 막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오늘 하는 방식은 전부 계신 분들이 풀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특강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제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와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문제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문제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54년도 12월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14,000원만 달랑 들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비주류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류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 11년 하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정치 26년 하면서
좌우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왔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개파에 속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독고다이다, 혼자 하는 독불장군이다,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개파의 쫄개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두 분하고 도지사, 대통령 후보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소임은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망쳐지고 경제가 망쳐지고 사법 체계까지 다 허물고 망치는 온갖 이 나라의 70년 역사의 시스템을 문재인 정권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비정상국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저는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충보국이라는 말만 가슴속에 생기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냥 바로 들이대시네요.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오늘 저녁이 끝인데, 야권 단일화 갖고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대로 안 되고 상자가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22년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야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지난 12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걱정이 돼서 안철수 대표를 지난 12월에 제가 만났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안 대표가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안 대표께서 서울시장을 나가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장은 조직투표가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서울시는 24개 구청 그리고 지방의원의 90%가 지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조직은 여당이고 또 끈끈하기 때문에 49개 지구당에 전부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소위 야당 서울시장 조직은 와야 되겠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투표로 들어가면 거의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투표율을 한 40%로 본다면 보궐선거에 거기에 민주당이 총 조직 투표를 해서 20% 투표해보면 득표율이 50%가 됩니다.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가 지는 선거가 됩니다. 그게 소위 보궐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판으로 만들려면 빅소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그 다음에 나경원,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야당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 대표한테 내가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선 포기한다고 그럴 때 대선 포기하지 마라. 서울시장이 되면 지지율이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 대선 준비해도 나는 전혀 유감 없다. 그러나 다음 대선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당 내부 경선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안 대표하고도 만났고 작년도 12월 23일은 오세훈 후보하고도 만났습니다. 나가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나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발로 걷어찬 시장이다. 근데 출마 명분 없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오 시장이 출마 명분을 안 대표한테 찾은 겁니다. 조건부 출마 명분.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만났어요. 그래서 빅소리가 출마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이하고 3자 경선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내 맞지 않다. 금태섭이하고 바뀌어서 예선하고 이쪽에서는 나경원이 오세훈이 예선해서 결선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판이 이렇게 짜여지는데 저도 밖에서 숨어서 일조를 했다. 그래 됐으면 지금 이 판이 정상적으로 짜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경선판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나는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심술이 있다고 봅니다. 난 저분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임기를 1년으로 해달라, 4월 7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주장할 때는 그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안철수가 후보가 돼버리면 자기는 1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이제 본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 후보를 출마시켜야 됐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좀 물러서라. 당신이 역할이 없다. 무슨 역할, 지금 해방 넘는 역할밖에 없는데. 응? 그게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그걸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러서고 억지를 부리고 앉아서니까 당에서 도와줄 수 없다. 당에서 무슨 자기가 도와주라고 하면 우 달려들고 도와주지 마라 하면 안 도와주고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응? 야권 단일화의 장애물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 투표 인쇄 전까지 단일화하면 된다. 이 김종인 위원장 진작 하던 이야기야. 응? 투표 인쇄하기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 이 김종인 위원장 진작 하던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안철수 말려 죽이기 작전. 일단 3자가 나오면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3등할 것이다. 3등하면 안철수는 드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차피 양자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지금 단일화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 그 여기에 오세훈 후보가 얹혀 있다. 내가 오 후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당당하게 하라구나. 응? 당신이 주도해라. 김종인 위원장한테 얹히는 순간 니는 죽는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얹혀 있어요. 얹혀서 당 뒤에 숨어서 하는 바람에 지금 단일화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단일화 안 될 겁니다. 그건 장애물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안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배후에는 나는 오세훈 후보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몇 번 생각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화를 내고 이러니까 오 후보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인인데 이러면서 이제 주저앉고 하는데 이 단일화가 되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게 단일화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최근까지.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나라 망치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 진영의 상당수가 대깨문 이외에는. 그러면 이 나라 망치는 이 세력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좌파우파 가릴 거 없죠. 전부 지금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반문연대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전부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좌파우파 가릴 것도 없고 옛날에 탄핵 찬성했나 반대했나 그거 가릴 것도 없어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지금 와서 그걸 탄핵 찬성 반대 가지고 네 편 내 편 기준으로 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좌우 가릴 것 없고 모두가 나라 살리는데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당권 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임기가 3년 남았다고 정권 안 오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정권을 찾으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 예절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 예절한 이 감이 없이 어떻게 정권이 옵니까? DJ가 80석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과 예절함이었어요. 97년도. 노무현 후보가 예창 총재를 꺾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총재보다 상대적으로 절박함과 예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이 절박감 없어요. 예전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 대통령이 더 절박합니다. 예절하고 퇴임 후에 감옥 가게 생겼거든. 수많이 저지른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흩어리겠어요? 검찰 수사권을 국수본으로 보내고 공수처로 보내고 이번에 다시 중수청으로 만들고 왜 이래 검찰 수사권을 흩어리겠어요? 자기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적폐청산하느라고 두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 보내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 처단하고 그 수백 명을 조사했죠. 그 검찰권 이용해서. 이 검찰권이라는 게 이게 완전 해병대 조직이 돼가지고 딱 목적을 전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야.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 검찰은 원래 하이에나 조직입니다. 자기 조직도 수장도 나가면 잡아먹는 조직이에요. 옛날에 신성남 총장,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김태중 총장. 다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이런 조직을 해체를 해야지 퇴임 이후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되면 자기는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떤 식으로는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 절박감이 오히려 문 대통령이 가장 심할 겁니다. 압박감이. 요즘 밤에 잠 안 올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대선판은 대통령이 짭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일로 상gem을 짰어요. 87년도. 그 뒤에 YS가 이인재 포함해서 새사랑부도로 짰어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 안 하니까 양자구도가 됐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 안 하니까 양자구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대통령 구도를 어떻게 짤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주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고 어차피 그거는 양자구도로 갈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양자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자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사자구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사자구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망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준비하고 판단해야 될 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노인네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걱정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이 양반의 또 뭐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정치사상 비례대표를 당을 이 당 저 당 옮겨가면서 5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 그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좀 우리 당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도 실태를 모르냐. 난 그런 답답한 심정이 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는 그림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우리 홍 대표님이 오세훈 승리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저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 역할이 없을 겁니다. 그 두 번째,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네거티브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도 박영준 후보가 전화 왔을 때 그거는 네거티브가 알파고 오메가일 것이다. 네거티브 대책만 세우면 부산시장은 무조건 된다. 그런데 대책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막는 전문가가 없다. 옛날에 이명박 선거 때 뭐 정책이 있었습니까? BBK가 알파고 오메가였지. 그때 BBK 내 단장하면서 한 대책을 세워봤는데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선거가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이게 대선하고 연결시키는데 나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가 대선의 승패까지도 가늠하는 선거는 아니다. 대선판은 광역단체장 선거판하고는 또 틀린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대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다음 대선의 가치가 뭐라고 본다기보다도 공정, 자유, 서민, 화두는 세 개라고 봅니다. 공정, 자유, 서민. 소위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화두는 그 세 개라고 봅니다. 네 번째,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현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전략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그걸 가만히 전략이라고. 나도 처음 봤어. 가만히 전략이라고. 무슨 가만히 전략이야. 가만히 있는 게 그 전략이라는 거는. 그 1년 동안 그래 해왔으니까 국민들이 대안을 야당한테 안 구한다며. 야당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왜 지금 1, 2%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은 김종인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이 죽을 대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정권하고 싸우는 사람은 윤석열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글로 몰리죠. 문재인은 싫고, 응? 윤석열은 싸우는 것 같으니까 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항성이 될지 행성이 될지 그거는 두 달 안에 있어 봐야 될 겁니다. 과연 윤석열 현상이 이게 항성이냐 행성에 불과하냐, 그건 두 달을 지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나가는 바람일지 불어오는 바람일지 그것도 두 달간 지켜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몸가짐이 너무 가볍게 처신을 한다. 반기문 때 전부 줄 서가지고 탈당계 다 모아가지고 줄 서던 사람들, 내 경남지사할 때 그때 내가 도정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누가 묻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반기문 씨 한 달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게 경남 도내 신문에 일면으로 나가서 한 달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정확히 23일 만에 주장이었어. 근데 지나가는 바람일지 불어오는 바람일지 그 판단은 좀 있어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갑스럽다. 좀 더 기다려보자. 나는 윤석열 현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받침이 되어 있느냐. 검사 정치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다가 11년 하다가 나와서 검사 때를 벗는 게 8년이 걸렸어요. 재선 때까지. 그전에는 매일 DJ 저격수, 노무현 저격수 당에서 시키는 거는 검사에서니까 저격수만 하라고 하니까 앞장서서 저격수 하면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검사 정치를 한 거지. 검사 눈에는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피해자야. 그래밖에 안 보여요. 근데 11년 한 나도 그랬는데 20몇 년 한 윤석열이 눈에는 그래 안 보일까? 그 몸이 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기업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윤내가 기업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전망을. 개헌 논의 제기되는 순간 네임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정부는 망합니다.
개헌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은 재집권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급속히 깔아앉습니다. 개헌 만약 내각제로 개헌하자고 하면 직선제 운동으로 전국의 여운의 불빛처럼 시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게.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임기 초에 해야죠. 임기 말에 개헌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레임덕에 빠졌다. 재집권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짓을 왜 하겠어요? 홍준표라는 그 이미지가 여기 언론도 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론들이 덫을 씌웠기 때문에 그것이 홍준표 대표님의 지지율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선 첫째, 우리 지난 2년간 차기 대선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나왔을 때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전부 밀어줘가지고. 근데 그게 작년 총선 때 1년 전이죠.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서 이기고 40% 이상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월 중순 넘어서서 이재명 지사가 또 치고 올라갔어요. 3월 초에 윤석열이가 치고 올라갔어요. 대선 시계가 출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97년도 이해창 총재가 구룡과 쟁표전 끝에 승리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53%였고 김대중이 15%였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진 게 불과 넉 달입니다. 한국의 대선은 다이나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에서 출발해서 65%까지 치솟았다가 10% 초반에 추락했다가 정몽주의 단일화하고 대선에 되는 겁니다. 한국 대선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대선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천운을 받아야 된다. 천운을 받아야 된다. 우선 그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DJ가 97년도 80석으로 사수권 때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한테 더 씌워진 40년 동안 더 씌워진 빨갱이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JP를 끌어안으면서 극복을 해버렸어요. 이미지 쇄신이라는 것은 화장 좀 더하고 덜하고 그거로 이미지 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이 사람한테 없는 걸 저 사람이 보완을 해줄 수 있으면 국민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중도의 상징이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대표가 있어야지 소위 나는 중도층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스윙 보트 계층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계층이죠. 그렇지만은 한국 정치의 중도의 상징은 안철수입니다. 97년도 DJ가 보수의 상징을 JP라고 보고 끌어안았듯이 그래서 나는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모시고 같이 가야지 이번 대선판이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또 좁은 우리 당의 테두리 속에서 단일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찔벅거리고 시비 걸고 또 안 대표를 모욕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이 저나이 들도록 어떻게 정치를 저래 했나?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가 막히다. 나는 내가 대선 후보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전부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 선수로 나갈 수 있는 여건만 내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꼭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략, 뭐 이미지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 이재명 지사 내가 지난주 내내 보름 내내 좀 야단을 쳤는데 좀 진중해라. 지난번에 한 행동들은 그것도 양아치 아니냐. 그 짓 하지 마라. 무상연애한 것도 양아치 같은 행동 아니냐. 내가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더라고. 어떻게 그런 짓 하고도 25%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야 이거 이미지 개선하는 거 그 이재명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부선 씨는 총각 사칭이라고 그래요. 예? 김부선 씨는 총각 사칭. 이재명 지사가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사 사칭죄로 이미 구속된 적도 있어요. 그 연애할 때는 총각 사칭하고 또 경기지사 하면서 대통령 후보 사칭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사칭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정치하면 안 되죠. 지금은 경기지사로만 좀 충실해 줬으면 한다. 그겁니다. 예. 자, 조선적 의원님.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지 혹시 개인적인 구상에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만한 인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거나 소개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는 우리 당은 밖에서 데리고 와서 한번 써먹고 버리는 명망가들 데리고 와서 해보고 버리고 민주당은 밑바닥부터 키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속력이 강하고 선거에 강하고 이 당은 그래서 선거에 약하고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당이 내 들어온 지 26년 됐어. 이해창 총재 데리고 와서 10년의 허송세월 보냈어. 검증 안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이제는 탄핵으로 망하고 그 다음 다시 망하는 절차로 간다는 거 그거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철저히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이 지금 수술당하고 해부당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검찰의 특징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고 바람이 거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7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지금 조국이하고 비판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가 보니까 이 정부에 끝날 것 같으니까 대들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검찰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으로 겁나지. 그러니까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 180조 가지고 있겠다. 국회에서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죠. 이 검찰 자업자득이야. 그 두 번째,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검사 하나가 뜨면 그 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가 검사할 때는. 지금은 검사가 경찰한테 음주운전으로 걸려가 수사받는, 또 추행으로 걸려갖고 수사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무슨 검찰입니까? 검찰 수사권 독점은 나는 그게 수사권 독점은 시대에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해체할 만큼 검찰이 무능하지는 않다.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중수청 설립하는 거, 그래가지고 검찰을 완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검찰이 자업자득으로 할 말 없게 됐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것이다. 대표님이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마 분석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의 이미지에 조금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포장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좀 화자되는 말투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네.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씨가 대선 나왔으면 나는 지금 경남지사 계속하고 있겠죠? 안 올라왔겠죠? 후보가 적당히 없으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창원을 내려갔어요. 출마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흘을 고민을 해봤어요. 난 고향지사나 하고 공직 정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고향지사나 하려고 했는데 내가 20몇 년 있었던 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후보 못 내면 이게 당이 없어지다. 지지율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제 임명진 위원장하고 당의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출마를 했는데 출마하고 난 뒤에 시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탄핵으로 당은 망해버렸어요. 지난 대선 때 우리 TV 광고를 44회 할 수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은 44회 했어요. 우린 11번밖에 안 했어요. 떨어질 거 뻔한데 10%도 못 받으면 보전도 못 받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 광고 시간도 밤 11시 반 넘어서 잘 때 했어요. 비싸다고. 우리 대선 지난 대선 때 대선 자금 집행을 안철수 문재인보다 우리가 150억 덜 했을 거예요. 당에서 대선 공약을 안 만들어줬어요. 공약은 내 입으로 다 했어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이 공란으로 나간 일이 있어요. TV 토론을 하는데
토론 시간 직전까지 유세 다니다가 다른 후보들은 준비한다고 하루 전에 하고 쉬고 이러는데 대선 직전까지 돌아다니다가 1시간 전에 김밥 하나 먹고 볼펜만 들고 토론장 갔어요. 적석 토론다. 경기도 어디에 대선 유세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천변에 30명만 하나 놓고 이건 구의원 선거도 아니고 유세하러 갑니다. 과연 지난번 당이 무너지고 당에서 선거를 포기해버렸고 구성원들도 제대로 뛴 사람도 없었고 내가 서울 시내에서 제대로 유세차 탄 사람이 몇 사람이냐? 거의 없어요. 유세차는 전부 골목에 처박아 놓고 나갈 명분이 없었잖아요. 탄핵으로 망한 정당이라서. 그런 대선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은 저는 끝날 때까지 15%만 받아다오. 그러면 대선 비용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뛰어댕겼어요. 당에서는 10% 못 받는다고 하고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매일 여의도 연구소 가서 대선 지지도 체크를 했어요. 이 돈만 받아고 싶어서. 매일 국민은행에서 이철호 사무총장한테 와서 그거 어제 여연에서 조사한 거 보자고. 매일같이 그랬어요. 그런 대선을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당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래도 망했지만 집권 여당이었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왔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를 단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하도 옆에서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한국인보에서 교육 정책이 공란으로 나오는데 정정합니다. 한겨레가 아니고 한국인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다잡아야지 수사에 전문가시고 모래시계 검사시니까 좀 조언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명예박사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대가시. 네. 하나는 법학박사고 또 하나는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제가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하도 아파트 값이 치솟아 가지고 반값 아파트 법안을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정책입니다. 싱가포르 주택청까지 방문해서 싱가포르 정책을 모델로 해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만들었는데 2014년도가 5년도에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그 법을 폐기했어요. 근데 그 법을 폐기해놓고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 만든다고 이제 설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이거 보면서 그 너희들이 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폐기한 법안 아니냐. 내가 만들어놓은 법안이 있거든. 근데 그 법안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내가 법안을 2009년도 통과를 시켰는데 네가 대통령 되거든 그거 하고 내 때는 안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LH가 3기 신도시 가지고 부정이 있었니 없었니 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1기 신도시 때도 980명이 구속이 됐어요. 투기로.
2기 신도시에도 거의 400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 공직자도 많습니다. 3기 신도시에도 그런 부정이 없을 줄 알았냐. 우리가. 지금 그 LH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는 부동산 그 부정 투기 이것보다도 이 정부에서 25차례 부동산 조직을 발표했는데 전부 국민들 속을 뒤집는 정책만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LH 부정이 딱 쓰니까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신도시는 정책 발표하면 1기 신도시에도 958명가 투기로 구속이 됐어요. 2기 신도시에도 370명가 투기로 구속이 됐어요. 그때 1, 2기 다 검경합동수사반 해가지고 투기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부정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방금 이혜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 정부의 좌파 정책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 정책이 말하자면 부동산 대란을 불러오게 한 원흉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심 초고층 재개발해버리면 돼요. 홍콩 한 가보세요. 땅은 좁죠? 40-50층은 보통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안 가보세요.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갖고 공급 확대를 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고 그 옆에 회사 가고 이동거리도 짧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재택근무 시대가 되면 홈오피스 제도도 생길 겁니다. 가정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분영하는 홈오피스 제도도 그 홈피스라고 그러죠. 그런 주택도 건물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정책에 있다. 민간을 억누르고 공공을 앞세워갖고 사회주의 배급제도처럼 주택 배급제도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진 것이다. 단지 LH 부정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의원 전수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조영하고 김종인 지도부가 뒷걸음질 치는 거 보고 야 뭐가 캥기냐. 그거 받아라. 특검도 받아라. 국정조사 받아라. 야당이 뭐하냐. 이랬지만 아마 변진희 의원이 카톡을 돌려가지고 의원들 91명가 서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지도부에서 꼼짝 못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됐는데 이 의원들 전수조사하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그냥 하지 말고 싸그리 다 하자 이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은 민변한테 맡기고 그리고 민주당은 헌변동원 해가지고 헌변동원 해가지고 양쪽 진영을 다 파보자 이거야. 그래 파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혐의 있으면 송행 못하면 집에 가라 이거야. 그러면 부동산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자 이거야. 모든 공직자들 응? 전부 부동산 조사를 다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이야기했대. 부동산 적폐라고. 그럼 박근혜 적폐 수사할 때처럼 적폐 수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마 그 단어가 있어요. 자신 있다. 뭐. 또 최근에 집값이 안정됐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저분 참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 하냐. 그래 보면서 양산에 자기 사저가 공시지가가 내렸어요. 근데 사저가 그 주변에 6채가 있는데 5채는 올랐어. 지집만 내렸어.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그러길래 저 지집값 안정되는 거 보고 저러나. 한번 찾아보세요. 양산에 자기 사저 옆에 6채 있는데 5채는 공시지가 올랐는데 지집만 내렸어. 그래 그거 보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그러나. 양산시장 감사감이래요. 민주당이. 판정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단순히 LH 문제에 격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좌파 부동산 정책으로 촉발이 됐고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 공직자들, 선출직들 전부 부동산 적폐에 해당되는 게 안 되는지 빨가벗고 올라가 보자 이 말이야. 올라가서 심판 받고 그 문제 있으면 쳐내고 부동산 적폐 조사는 그렇게 해야지. 검찰 이용해서 박근혜, 이명박 잡을 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잡힐 거예요. 거지에게 우리 당원들은 누가 누군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당협위원장이 바뀝니다. 이 과연 이게 당이 가능한지 바람직한 건지 이러한 것도 앞으로 당직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당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여기 제1야당하고 통합시키고 같은 편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 사람들의 책략이다. 그렇죠. 윤석열을 이용한 야단 분열 책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재명하고는 같이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사자구도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걸 문 대통령이 그래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주사파 애들이 있으니까 가들이 그런 구상을 할 것이라는 거죠. 문 대통령이 아마 구상을 내주면 집행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책략이 주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87년도 대선의 재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정치를 지금 할 걸로 보이는데 한다면 우리가 윤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 분열할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윤석열 씨 말할 건 없잖아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항성인지 행성인지는 2달 있어 봐야 된다. 항성이 될 때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아직은 행성에 불과하다. 저하고 15대 동기 이거 지금 국회에서 유일한 15대 중에 혼자죠. 아닙니다. 지금 서루이 있고 김민석이 있고 서루이하고 서루이 김민석이 15대. 아 김민석이 우리 당이 혼자. 우리 당에는 혼자. 그 뭐 자연스럽게 지금 무소속인데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니까 누구 같은 식구도 하는 생각이 하여튼 그 홍 대표 말씀에 강경운양하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아마 나와 똑같은 심정이었어. 그 1시간 30분 동안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동안 홍 대표가 절대 마인드 컨트롤 노력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기쁜 마음입니다. 홍 대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나하고 다 공감할 겁니다만 우리가 103석인데 102석 103석이었는데 또 나가셨어요. 또 탈당하고
또 하나 받아들이고 102석인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그런 위치인데 큰 영향을 가진 우리 큰 자산인 홍 대표를 아직까지 입당을 거부하는 이런 옹졸한 이러한 그릇 가지고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국은 뭐 시간 문제지 입당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언 중에 뭐 중요한 대목이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격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한테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당내에 우리 진영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을 스스로 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마이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참석하게 해가지고 발언의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은 대권 주자들끼리 회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주재해서 국민 앞에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인물 없다고 자꾸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렇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합니다. 또 말씀 중에 집권은 연대해야 된다. 뭐 DJP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독재자의 마지막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집권하는 세력은 전부 연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 그게 왜 안 됩니까? 아이고 그게 돼야 되는데 좀 가서 좀 만들어 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호소를 해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이게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작 후보 본인들은 생각이 있는데 당 대표란 자가 이걸 갖다 맡고 있으니 당 대표가 아니지. 위원장은 당 대표의 자격이지. 그래서 대변가이지.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고 우리 뭐 몇 번 그동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홍 대표께서 이제 처음 우리 대화를 하니까 이 단일화가 갖는 의미는 결국 통합의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처음에 이제 홍 대표는 무죄 받으려고 다 생각을 안 했잖아. 무죄 받으려고 우리가 사실상 그때 기대를 못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 무죄 대법원으로 후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늦게 온 거지. 아닙니다. 아니 고등법원에 무죄되고 난 뒤에 그 기회가 왔어요. 대부분의 계류 중일 때 출마해라.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네. 그래 했는데. 나는 지난번에 그 제의 안 하는 게 훨씬 편했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41.08%로 집권을 했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는 52.2%였고 이 세 후보가 단일화됐으면 그 시너지로 더 큰 차이로 우리가 집권할 수 있었지.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역사의 교훈은 다음 선거에도 단일화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다. 또 1년 앞의 대선 전에 1년 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전국 선거와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대선에 우리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단일화를 한번 성공시켜보자 이거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안철수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이 같은데 왜 분열해가지고 좌파들 좋은 일 시켜야 되겠느냐, 역사에 개인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설득에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는 생각으로 대권 도전해서 서울시장을 내려와 서울시장 지면 대권 못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일화에 참여를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당으로서는 대권 가도의 제일 큰 장애물이었던 안철수가 자기는 당선되지 못하지만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던 안철수가 스스로 그 장애물을 제거해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당에서 그걸 적극 환영하고
그 보호를 갖다 잠재적인 우리 후보기 때문에 보호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여유를 단일화 협상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성공시켜 가지고 스무스하게 아름다운 단일화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정말 이성을 잃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히고 연세 탓이겠죠. 당장 오세훈 후보도 단일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뭐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어저께 김 위원장 생일 파티까지 쫓아가가지고 단일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사무실 찾아가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깨진 겁니다. 지금 안철수가 이제 그 다 받겠다 하고 던지고 오세훈도 좋다 해가지고 실무자끼리 만난다. 그 실무자 만난 게 지금 이제 결렬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거는 정말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때문에 대권을 갖다가 뭐 이긴다는 전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까 스스로 장애를 해결해줘서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또 단일화 또 그러다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 가도록 옆에서 붙잡아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걸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권교체 집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하는 노력을 갖다가 저 사람들 안철수 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매도하고 비대위원장부터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들이 짜증나는 이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죽은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장재원 의원이 용기 있게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1시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심지어는 부인들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국민들이 우리를 수준을 어떻게 보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의 뜻을 가지고 그 팀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이가 오래전부터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공언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두 후보가 이제는 협상팀 맺기지만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고 결단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면 내일 두 후보가 각각 등록을 하고 그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 결정되면 지는 사람이 후보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은 이제 마지막 지금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세상으로 26차 세미나 홍준표 대표님을 모시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 대표님의 앞날에 더욱더 큰 발전을 이어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